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기제 중에서 방어기제라는 게 있는데 그 방어기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텐데 방송 보신 분들이 또 다 들을만하다 그러셔서 제가 강의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지지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오늘도 이 방어기제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라는 말들 많이 쓰시죠? 우리 집, 또 우리 가정, 우리나라, 이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기도문에서는 또 그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어느 지방 말이죠? 경상도인가요? 우리가 남이가? 예. 자, 이렇게 뭐 종교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된다.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두가 우리가 되는 게 꼭 좋은 것인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죠. 진짜인가요? 일심인 부부 혹시 계세요? 예. 만약에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라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부부는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하다? 아니면 그게 될까? 어느 쪽 생각이 더 드시겠어요? 그게 될까? 예.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가 살아봐라 그게 되나? 혼자 사니까 그런 얘기하지. 뭐 아마 이런 뭔가 이렇게 그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옛날 현인들이 지나치면 모자람만 뭐 못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심리 치료에서는 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생각 모든 것들이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당한 것이 좋다 그러는데 이 하나 되고 우리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하나라는 것이 병적인 하나가 있고 건강한 하나가 있어요.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나와 너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때는 이렇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맞아 우리 하나가 돼야 돼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른데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것은 이 병적인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병적인 하나의 증상 중에서 나타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딸하고 엄마가 옷도 비슷하게 입고 행동도 비슷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딱 붙어 다니는 모녀가 있어요. 이게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왜 안 좋아 보일까요? 딸이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엄마가 따라 나가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되고 딸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가 이렇게 좀 모자란 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모녀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딸이 시집을 갔는데 부부싸움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놈하고 못하러 살아. 헤어져. 자, 나랑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내 편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3자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모녀간에. 그거를 이제 병적인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옛날 그 입센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그 인형의 집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 주인공 이름이 노라였습니다. 노라. 근데 이 노라라는 여자의 남편이
이 노라가 아무것도 못하게 했죠. 정말 그 인형의 집에 인형처럼 이렇게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노라가 나중에 결국 답답하다 그러고 이제 뛰쳐나가 버렸죠. 이렇게 이 노라, 그런 이제 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남편의 인형처럼 사는 분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군께서 손바닥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날 갖다가 돌봐주는 그런 남편 두신 분? 그러면 남편 잘 두신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 남자 상이 자기 부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붙이게 하는 남자, 이렇게 뭐 고된 일 안 시키는 남자, 모든 걸 그 남편이 다 해주는 남자, 이런 남자가 최고의 남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남편 밑에서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살면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알던 자매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옷을 본인이 못 고른대요. 남편이 다 골라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남편이 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혼했어요. 나도 내 인생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남편분은 굉장히 억울해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냐고. 사실 못해준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이 부인이 못 살겠다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병적인 우리라 그래요. 그 남편이 갖고 있는 병적인 집착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뭐 보통 그렇게 잘 사는 집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주위에서 배부른 소리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살아보면 알아요. 이렇게 인간이 돈만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내 마음을 갖다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꽉 조여매는 느낌이 오면 정신적인 감옥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오래 결혼 생활을 못 합니다. 물론 이제 가끔 예외는 있어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처녀가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실망했다고. 남자친구가 5분마다 이렇게 전화를 한대요. 뭐 먹었어? 뭐 누구랑 있어? 어디야?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아, 이놈 이거 나중에 결혼하면은 의처증 생기겠다. 그래서 그 상담가가 아유 그러냐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처녀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3분마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5분마다 해줘서 섭섭하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짝이 다 있다 그러는데 이 병적인 하나 중에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게 많죠. 그 아이들이 여행 가는 걸 갖다 필사적으로 막는 엄마들이 가끔 있어요. 애들이 밖에 못 나가요. 늘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캠프를 가면은 엄마가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애를 도로 데려오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아이를 걱정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인가? 그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게 당신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애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50살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80이 다 된 분이고, 여든이 다 되셨는데 나이가 50인 그 아들 갖다가 우리 애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 애라고 할까요? 그것도 그 할머니의 심리적 문제가 있어 그렇다는 거죠. 또 TV 드라마를 보면은 특히 이제 시골에 대가족으로 사는 집에서 보면은 그 식구들이 그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그런 드라마들이 가끔 나와요. 뭐 네 아버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이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좋은 가정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되게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뭔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서 아이들 갖다 이렇게 그냥 꽉 잡고 이렇게 키우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제대로 성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자기 부모한테 붙어서 삽니다. 상담 사례를 듣다 보면 어떤 때 막 복장이 터질 때가 있는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엄마 아버지를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거머리라고 그러는데 거머리 컴플렉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릴 때부터 내 자식, 우리 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챙겨주면은 애들이 자기가 독립해서 돈 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물주가 뒤에 있는데 못하러 애써서 나가겠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이게 나이 먹으면 철들고 정리가 되겠지? 결혼하면은 안 하겠지? 안 그래요. 결혼하면 며느리하고 둘이 붙어요. 이 한 번 거머리는 끝까지 거머리로 가지 절대로 중간에 뭐 바뀌거나 이런 게 아주 극히 드뭅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야지만 그제서야 이제 붙어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혼자 살 생각을 하는데 자기 부모가 있고 돈이 있으면 끝까지 이렇게 거머리처럼 붙어 먹고 살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왜 생겼는가?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병적인 우리의 부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족 관계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도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이 심한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은 이거는 또 이렇게 취급 대상도 안 돼. 그 섬에 사는 이렇게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어떤 섬에 신자분들한테 강의를 해주러 갔었는데 그 섬에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대요. 근데 이 원주민들은 그냥 그 섬에서 이제 거의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다 한 집 건너 다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누가 누구 집 아들이고 뭐 이게 뭐 서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 것도 내 거, 내 것도 저 사람 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섬의 원주민들 중에 똑똑한 애들이 이제 취직을 한대요. 취직을 하면은 거기는 이제 그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니고 주급이 나온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이 나오는데 그 주급이 나오는 날 친척들이 와서 줄을 서 있대요. 걔가 돈을 타면은 그 돈 가져가서 술 먹으려고. 그러니까 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젊은 애 하나가 차를 한 대 샀는데 차 사가지고 막 좋아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막 울고 있더랍니다. 왜 우냐 그랬더니 친척들이 와서 그 차를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맥주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병적인 우리라는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자기 홀로 독립하지 못하고 남하고 자꾸 붙어가지고 우리라는 걸 만들려고 그러는가. 그런 심리를 갖다가 심리학에서는 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컨플루언스라 그러는데 이 융합에 대해서 뭐 TV를 보면서 필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융합은 밀접한 관계의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차이점이 없다고 느끼도록 합의함으로써 발생하는 접촉 경계 혼란이다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하면은 부모 자식 관계도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밀착돼 버리면은 자식은 자식으로서 역할을 못 해요.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을 못 하고 그런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조달해 주기에 자식은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른다. 그냥 부모만 바라보면서 산다. 이게 바로 융합이라는 겁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대개 자식들이 갖고 있는 건데 내가 부모한테 붙어서 살면 되니까 부모하고 나하고는 하나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려고 융합이라는 방어기제를 쓰는데 이게 나중에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죠. 어린 나무들은 나무 심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 나무들은 처음엔 촘촘하게 심어놔요. 근데 얘가 크면 어떡하죠? 나무를 다 옮깁니다. 거리를 두고. 그래야지만 이게 등치가 클 수 있고 키도 크고 뿌리가 뻗어나올 수 있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안 큰데요. 서로 뿌리가 얽히고 가지고 성장을 못 한답니다.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그 이렇게 작은 나무가 붙어 있는 상태같이 된다는 거죠. 성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상담 케이스로 들어온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평화방송 상담 사례로 들어온 건데 어떤 엄마가 아들 문제로 상담을 청했어요.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는 또릿또릿한데 이제 마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맏아들이 카드를 갖다가 엄마 몰래 써 결혼 생활도 하는데 이런 일을 저질러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 작은 아들이 남편 사업을 물려받았지. 큰 아들이 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겠다 하는데 작은 아이가 형을 안 받아줘. 형이 아빠 회사 싫다고 나갔으면서 왜 이제 와? 그러냐? 개입하지 말라고. 큰 아들은 다른 데 취업해서 다니고 있어. 아직도 그 문제로 갈등 중이야. 내 생각엔 큰 아들이 남편 회사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작은 애가 안 받아주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 큰 아들이 내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갚았대. 큰 돈 아니지만 내 카드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이 충격이야. 내가 다달이 200만 원씩 주고 있어. 며느리한테. 아이가 셋이다 보니 빠듯하다 그래서 주고 있어. 아들은 잘하면서 말썽쟁이였어. 작은 아들은 착실했지만 큰 아들은 어려서부터 내 지갑을 훔쳐간다든지 좋지 않은 짓을 많이 했어. 당시엔 내가 일을 했어. 남편이 사업하니까 공장에서 밥 해주고 공장 일도 하고 그래서 애를 잘 돌보지 못했지. 그게 늘 마음에 걸리고 아파. 그런 환경에서도 작은 아들은 잘 자라줬어. 예. 큰아들에게 내가 전화해서 야단을 쳤더니 죄송하다고 찾아왔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장남으로서 형으로서 내가 더 믿어보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 큰아들이 동생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큰아들을 너무 싸우고 돌고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면 그냥 돈을 갖다 주고 지금도 며느리한테 200만 원을 주고 또 카드도 주고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아이를 갖다가 건강하게 키우는 건가? 절대로 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큰아들도 애가 셋이에요. 근데 엄마한테 붙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적인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융합이라는 방어기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엄마 돈이 내 돈이야. 예,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융합이라는 방어기제를 쓰면서 나와 남 사이에 거리감이 없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쌈 쌍둥이 같다. 쌈 쌍둥이. 그 쌍둥이 사진 보셨죠? 쌈 쌍둥이는 몸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바로 융합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사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의존관계에 빠져 있다. 서로를 필요로 하기에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 간에 서로 다투지 않기로 계약을 맺은 것과 같은 상태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합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끼워 맞춰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욕구를 억압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돼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다. 혹은 이게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제 갑을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갑을관계 있는데 사회에서는 갑이 어떤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을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묶여 있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걸 융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의견의 불일치가 생기면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데 합의할 능력이 없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융합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화가 나면은 엄마가 자식 보고 여기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 여지를 안 주고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사이에 아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장치를 마련한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항상 애쓴다. 이런 집안들은 늘 이렇게 자기네 집이 행복한 집이다, 화목한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식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는 튀는 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보좌 신부가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고 다니면 어떨 것 같으세요? 빨간 머리를 하고 미사를 하러 나왔어요. 신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쁘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다시 꺼멓게 바꾸라 그럴까요? 다 바꾸라 그러겠죠. 왜 바꾸라 그럴까요? 다른 신부들은 까만데 왜 신부님만 빨갛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게 바로 병적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야 돼. 이 생각이 뒤에 깔려 있는 건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달 전인가 가수 싸이가 그 강남 스타일을 이제 그 유행시킨 다음에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 동영상에 뭐 그 강남 스타일이 그냥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이렇게 패러디가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 성당에서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어느 성당 보좌 신부님인가가 강남 스타일을 갖다 흉내내 가지고 막 그 수단을 입고 막 춤을 추는 게 나왔어요. 시인들도 춤을 추고. 그거 보고서 되게 신선했거든요. 재밌다. 그 본당에 있는 그 젊은 애들도 같이 이렇게 춤추고 그러는데 저런 보좌가 있는 본당의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동영상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신부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할아버지도 야단을 치셔가지고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일까요? 그 야단친 할아버지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런 그 융합이라는 방어기절사 갖고 살고 있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용납을 잘 못해요. 예. 그냥 신부들은 시커먼 옷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거. 로만 칼라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 춤은 무슨 춤이야. 뭐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인데 이 융합이라는 방어기를 쓰는 분들이 되게 병적인 우리를 갖다가 강조하는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융합 관계에 들어간 나와 너 사이에 별로 좋지 않은 이제 감정이 생깁니다. 자, 이쪽이 너가 갑이에요. 이쪽이 을이고. 갑이 이제 힘을 가진 사람을 갑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뭐 본당 신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자식이거나 신자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 자식이나 신자들은 늘 이렇게 그 권위를 가진 부모나 본당 신부 어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 어려운 마음이 이분들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걸 자기가 어겼을 때 마음 안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는 거 아닐까? 사실은 본인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창의적인 걸 갖다가 했는데 그걸 스스로 이렇게 용납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음속에서 내가 전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랫동안 길들여진 관계에 익숙해져 있어서 서로 간의 균형을 깨트리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낀다. 개성과 자유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얻은 안정을 깨트리는 행위는 서로에 대한 암묵적인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분노와 짜증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규칙은 이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아들이 한번 깨보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아들은 그런 모험을 시도를 하면서 집안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이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쪽에 갑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쪽은 짜증이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죠? 마음 안에서 짜증이 올라와요.
아버지들이 소리칠 때 그런 얘기하죠. 집안일이 되는 게 없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말의 밑에 있는 생각은 뭡니까? 또 부모님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그 말의 밑에 있는 생각은 뭡니까? 자, 자매님들이 자식들한테 야단치실 때 있죠.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실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말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뭐예요? 바꾸라는 말하고 그 말 뒤에는 반드시 그 뒤에 다른 생각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니네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짜증이라는 건요. 세상사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감정이 짜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짜증을 갖다 확 내면은 이 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사람 쪽으로 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융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되게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효도. 물론 내가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순종은 미덕이라 그러죠. 또 부모에게 효성을 바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그 본질적인 상태를 벗어나 가지고 갑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 가지고 너 순종해, 너 효도해. 이거는 일종의 정신적인 폭력 행위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과 또는 효도를 갖다 강조하게 되면은 이 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병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종의 노예살이를 시작하게 돼요. 자기 인생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 그 갑에 있는 어른들은 관계를 깨트리는 시도에 대해서 이것을 자신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갈등이나 불일치를 갖다 용납하지 못해서 분노를 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대꾸할 때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말대꾸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또 회합에서도 아랫사람들이 그 윗사람들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그 건의가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왜 내 말대로 안 해? 이렇게 소리치는 분들이 사실 문제가 심한 분들이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 이런 어른들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것인데 무기력증이란 서로 아무런 새로움이 없이 그냥 서로에게 매달려서 진부하고 생기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제대로 해소할 수가 없어서 마음 안에 늘 미해결 과제를 축적하고 산다. 그러니까 한이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집안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TV도 보지 마, 컴퓨터도 하지 마, 스마트폰도 하지 마. 넌 그냥 집에서 책이나 봐.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또 이렇게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그냥 나 엄마 말이 하면 무조건 들을래요? 그래서 엄마 말만 100% 들었어요.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자란 집 아이가 여러분들 딸한테 장가가겠다고 찾아오면 어떡하시겠어요? 사익감으로. 사익감으로 안 받아들이겠죠? 왜 안 받아들이실까요? 뭔가 이렇게 불안해요. 그렇게 자란 애들은. 이게 말도 잘 듣고 사고도 안 치고 문제도 안 일으키는데 뭔가 미덥지가 않아요. 미덥지가 않아. 그건 엄마들이 본능적으로 합니다. 근데 남의 집 애가 그렇게 자란 거에 대해서는 불안함을 느끼는데 우리 집 애를 그렇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정당화시키는 게 엄마들이에요. 우리 애는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근데 그렇게 키우는 게 애를 갖다 제대로 키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경계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 살기 때문에
고독감이나 공허감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욕구를 자각하지 못함으로 생동감을 상실한다. 나이 많이 먹어서 이혼당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남편들 중에 막 성질이 고약한 남편들이 이혼 대상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그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고 사회생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별 탈 없이 살아온 분들이 이혼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부인들이 얘기하는 게 답답해서 못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답답한 남편들이 있죠. 근데 정말 성당에 오시는 그런 형제님들 중에도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되게 재밌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재밌게 하고 그런 분들은 부인한테도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사세요. 직장에서 대우받고. 근데 매주 미사 열심히 나오고 뭔가 다 열심히 하는데 왠지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다 하시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은근히 무시를 당해요. 험한 일은 다 하면서도 칭찬도 못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늘 아버지 뜻대로 어머니 뜻대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효자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컴플렉스가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융합이라는 방어 기제를 갖다 많이 쓰는 분들은 밥 먹을 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금방 이렇게 대화 내용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인생을 갖다가 재밌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대화 내용이 자기 실패담을 주로 얘기합니다. 아, 내가 어디 가서 뭐 했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망신당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그리고 사람의 심성은요. 딴 사람이 자기 자랑하면 그거 듣기 싫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제 자랑 막 하면은 제가 이렇게 뭐 상담소장을 했더니 뭐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고 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막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신부 참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느 쪽 생각이 들까요? 자랑을 많이 하면은 저 재수 없는 신부가 또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융합이라는 방어기제를 쓰는 분들은 남들이 자기를 갖다 그렇게 보는 걸 몰라요.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도 모르고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게 없으면 나중에는 자식 자랑합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참 곤욕스러운 게 자식 자랑 듣는 게 진짜 곤욕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무슨 직장에서 뭘 다니고 뭐 연봉은 얼마고 아들끼리 끝났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끝났어요. 우리 손주가.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본인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계속해서 자식 자랑을 늘어나요. 뭐 자랑하는 분은 기분 좋죠. 근데 듣는 사람은 고문이에요, 고문. 그것도 밥 먹을 때 들으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신부님 우리 손주가요 지난번에 뭐 연주에서 상을 탔는데요. 상 탄 거는 자기 손주가 탔지 내 손주가 탔나? 밥이나 먹게 내버려 두지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손주 자랑질 좀 그만하고 이제 밥 좀 먹자 그러면 이제 섭섭해가지고 저만 미워하시고 그래요. 본당에서 신자분들이 나만 미워해 뭐 쟤들만 이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바로 이 융합이라는 방어기제를 쓰는 분들이에요. 참 피곤한 분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융합이라는 방어기제를 쓰는 분들이 가족 관계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거리감이 없는 그런 후유증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집이 아니라 동물 우리 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자매님이 막 자랑삼아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집 애들은 나이가 지금 대학생 다니는데도 집에서는 다 벗고 다닌대. 우리 집은 에덴 동산이래.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뭐야? 무슨 에덴 동산이야? 그 얘기 들으면서 즐거움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기 아들이 그냥 엄마하고 거리감이 없어 그렇게 다닌다 이렇게 동네방네 자랑하면은 딸 가진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집안 사이코 집안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맛이 갔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 집 정말 신심이 깊고 그 집 정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예. 자, 근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이 융합이라는 방어 기제를 왜 쓰는가?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방어 기제는 자기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쓰는 겁니다. 특히 불안을 갖다 막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융합 같은 경우에는 고독한 걸 갖다 피하려고 고독함, 공허감 이거를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융합이란 방어 기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질 못하고. 자, 대개 융합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공포다. 집에 혼자 있는 거 싫어하는 분들 많죠. 막 혼자 놔두고 가족들 다 가면 무서워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날 버리고 왔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자, 이분들은 차라리 내 개성과 주체성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합치려고 한다. 한 사람은 보호하는 위치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보호받는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양쪽이 모두 은연중에 자신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숨기고 있을 뿐이다. 예. 자,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두려워가지고 늘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이 융합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 하나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형제가 있어, 저 사람은 참 친밀감이 있어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융합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가 혼자 있는 걸 갖다가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끔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요, 아내들은 말을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말을 하기 싫어해요. 남자들은 이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요, 자기 마음 안에 동굴 속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럴 때는 부인이 현명하면은 그냥 둬야 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좀 시킬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쫓아가서 공격을 하는 그런 그 아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부인으로부터. 또 이와 비슷한 사례인데 남편이 자기만 혼자 남겨두고 어딜 가는 걸 갖다 막 한사코 이렇게 싫어하는 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연배 때는 그럴 리가 없죠. 남편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지 않으세요? 연세 드셔가지고도 난 남편하고 여행 다닐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젊으실 때는 그러고 싶지만은 연세 드시면은요, 그냥 남편 따라 나 따로 여행 다니고 싶어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발달인데 이 융합이란 방어 기제를 가진 분들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남편 옆에 있어야 돼. 항상. 남편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 이게 얼핏 보면은 원앙 부부 같이 보이는데 실제 뚜껑을 하나 열어놓고 보면은 병적인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교육받은 것 중에서 이렇게 그 독립에 대해서 경고받는 메시지를 갖다 받은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부모님을 버려서는 안 돼. 또 나 혼자서는 안 돼. 부모님 늘 난 도와줘야 돼. 예, 이런 것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내사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서 주인 노릇하는 걸 내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너무 강하게 자기 자식한테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막 주입시킨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주입시킨 내용 중에 부모를 버리면 안 돼. 혼자 어디 가면 안 돼. 이런 내용들을 갖다 계속 주입받는 사람들은 융합이라는 방어 기제가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융합이라는 방어 기제를 쓰게 되면은요, 문제는 이 사람이 창의적으로 뭘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고 창의성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맡겨요. 그 사회에서 성공을 못합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걱정돼서 끼고 사시는 건데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 죽고 나면 얘는 노숙자가 될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좀 강력한 처방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처방이에요? 혼자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혼자 사는 법. 네. 혼자 여행 가는 것, 혼자 밥해 먹는 것, 혼자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다 갖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나 엄마 없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도 혼자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있으면서 고독함도 견뎌보고 또 불안한 마음도 제가 견뎌보고 이래야지 강한 내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옆에서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그러면은 계속 어린애로 남아있단 말이죠. 저는 요즘 그 청년들이 배낭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정말 찬성을 해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애들이 해외 갔다가 강도 당하면 어떡하냐고 막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강도가 해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딜 가나 강도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무슨 사고가 났다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남북한이 지금 전쟁 일보 직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해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편한 나라 많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뭐가 났다 기사만 뜨면은 거기 가지 마라 그러는데 그래도 보내셔야 돼요. 가보면 또 별일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또 이제 군대 가가지고 막 그 낯선 사람들하고 지내고 온 애들은 이렇게 어른으로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불안감 때문에 아이를 꽉 잡고 있는 집에서는 애들이 요만한 애로 그냥 남아 있어요. 나이를 먹어도 요만한. 예. 자, 불가에서는 스님들이 출가한다 그러죠. 출가가 뭐냐면 집을 떠난다는 건데 이 집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메시지를 갖다가 내가 떠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는 사실 가출하고 같은 말이에요. 출가나 가출이나 집 나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출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사실 가출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내보내세요. 나 밥 해줄 기운 없다고. 밖에 나가서 찬밥도 먹어보고 서른밥도 먹어보고 그래야지 진짜 엄마 밥이 맛있다는 걸 아는데 집에서 해주는 밥만 막 먹고 자란 애들은요.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도 늘 떠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라. 가진 걸 모두 버리고 날 따라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모두 내 안에 있는 그 융합이라는 방어 기제를 갖다가 해체시키기 위한 그런 심리치료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려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융합이라는 방어 기제가 의외로 가정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번 이렇게 오늘 제 강의 들으셨는데 피곤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녹화 방송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